아유, 또 이렇게 멀리까지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저희 뭐. Y스트릿을 위해서 일부러 싱가포르에서 여의도까지 아유. 와주신 거라고 생각하고 있겠습니다. 아유, 맞습니다. 네. Y스트레스 불러주시면 뭐 싱가포르에 바로 달려옵니다. 근데 저는 그 페이스북을 보면서, 김규식 회장님 페이스북을 보면서 정말 다양한 분을 만나고 계시고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걸 이제 간접적으로 듣게 되잖아요. 그 이야기를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또 한국의 투자자분들한테 많이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싱가포르에 계시면서 네. 그 해외 투자자들 만나보면 네. 좀 한국에 대한 인식은 좀 어떤가요? 특히 한국 주식시장. 대표적으로 제가 운용사를 하나 인수하려고 한 적이 있었어요. 네. 현지 운용사. 현지 운용사를, 조그만 헤지펀드 운용사를. 네. 그 헤지펀드 운용사가 이제 그 스타르타 에셋 매니지먼트라고 인도인이 하는 네. 운용사였는데, 여러 가지 이제 인허가 문제 때문에 인수는 못하고 그 계기로 이제 친하게 됐죠. 네. 궁금해서 제가 네. 인도는 거버넌스 문제가 어떻게 돼 있는지 네, 네. 그런 게 이제 궁금한 거예요. 깜짝 놀랐죠. 여러 번 놀랐어요. 일단 첫 번째, 버블이 너무 심하다. 버블이. 거기는 PER이 평균 PER이 25배로 거래돼요. 마켓 평균 PER이. 부럽네요. 그래서 깜짝 놀라 평균 네네. PBR이 3이 넘어요. 그래서 와, 어떻게 동남아에 이런 마켓이 있었나? 또 인도는 또 뭐 고성장 국가에서 막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럼 고성장 국가죠. 예. 거기는 GDP 성장률이 한 7%, 5%, 7% 이렇게 나와요. 그런 부분도 있고, 거버넌스 궁금해져서, 네. 그래도 거버넌스 리스크가 있으면은 성장률에 비해서도 디스카운트가 될 거니까, 그렇죠. 거버넌스 리스크가 없나? 이렇게 이제 물어본 거예요. 거기는 네. 혹시 거버넌스 리스크가 없냐? 뭐 합병을 한다든지, 네. 또는 뭐 이런 분할을 한다든지, 네. 이런 자본 거래를 할 때 뭔가 대주주를 위해서 그런, 왜곡이 일어난다든지, 그런 건 없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런 거는 없다. 원천적으로 없다고. 네. 왜 그러냐 했더니 깜짝 놀랐는데 소수주주만의 주주총회라는 게 네. 필요하더라고요. 따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중요한 합병 같은 경우는 네. 대주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이 아. 특별 결의가 필요한 거예요. 이른바 그 메이저리티 오브 마이너리티. 그렇죠. 인가요? majority of minority. 머저리티구나. 예, 예. shareholder. 머저리처럼. 그렇죠, 그렇죠. 머저리티 오브 마이너리티. minority. 그러니까 소액 주주들, 소수 주주들에게 과반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렇죠. 이게 전체 주주총회에서 통과 같은 그렇죠.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렇죠. 이게 이제 회사의 중요한, 우리로 따지자면 거의 주주총회 특별 결의 안건 그렇죠. 정도가 되는 거라면, 뭐 분할이라든지 합병이라든지 합병, 그렇죠. 그 정도 된다면 그냥 전체 주식수의 3분의 1 이상, 그리고 그렇죠. 주총 참여 주식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통과만 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정말 소수주주들끼리 따로 모여가지고 대주주 빼고 그렇죠. 여기에서 의결을 해서 소수주주들이 오케이, 우리의 이익을 침탈하지 않는다 라고 땅땅땅 해주면 그게 이제 통과. 그렇죠. 이렇게 하자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 자체도 많이 늦기는 늦었는데 이게 왜 필요한지도 조금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로 이해 충돌이라는 문제에서 이런 게 발생을 해요. 네. 특히 한국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대주주와 소수주주 간의 이해 충돌이 이제 극명하게 나타나는 거래들이 있거든요. 예를 네. 들어서 계열사 간, 계열사 간의 합병 같은 경우는 그 계열사의 대주주 지분율이 다를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대주주 입장으로서는 지분율이 많은 것에 밸류가 높기를 그렇죠. 원하게 될 거고, 그렇죠. 원하지 않더라도, 네. 마음은 그렇지 않더라도 경제적 이해관계는 그럼요. 분명히 그러한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는 아무리 그 주주총회를 공정하게 절차적으로 다 지킨다고 하더라도 그 이사회가 대주주에 의해서 이제 지배되고 있다면은 그러한 이해관계의 충돌 때문에 의결권이나 주주총회의 그 의결이 왜곡될 수 있다. 그런 리스크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된다. 절차적으로. 네. 그렇게 나온 게 이제 미국에서는 미국은 법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고 네. 1983년도에 와인버거 UOP 판결에서 네. 이러한 중요한 특히 대주주와 소수주주 간의 이해 충돌이 있는 네. 이런 특별한 사정에서는 소수주주만의 주주총회를 따로 열어야 한다라고 법이 없더라도 정관이 없더라도 그 법원이 법원이 오, 델라웨어주 대법원이 그렇게 판결을 했어요. 네.
특히 대주주와 소수주주 간의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그러한 거래에서는 원천적으로 그런 이해 충돌의 리스크를 제거하고 그 의결이 공정하게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따로 소수주주만의 그런 합병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특정 그 기업에 대한 말씀은 아니고 그냥 네. 그 사례를 보면은 동원산업과 네. 동원엔터프라이즈. 네. 동원엔터프라이즈가 지주사잖아요. 네. 대주주고. 그리고 밑에 자회사가 네. 동원산업이고. 네. 이 둘 간의 합병 같은 경우 네. 이 둘 간의 합병에서는 이 소수주주와 대주주 간의 이해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죠. 또 이번에 코리아센터와 다나와 같은 경우도 네. 코리아센터가 최대 주주고 그렇죠. 다나와가 그 자회사란 말이에요. 네. 이게 대주주와 자회사 간의 합병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대주주와 일반 주주 간의 이해관계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동원산업과 동원엔터프라이즈도 마찬가지고 동원산업에 대해서 주주가 동원엔터프라이즈가 있고 일반 주주가 있는데 네. 그냥 동원산업을 제3자 예를 들면 삼성물산에 판다든지 합병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는 경우는 또 모르겠는데 네. 그 동원산업을 대주주인 동원엔터프라이즈와 합병을 한다면은 이 거래에서 동원엔터프라이즈와 다른 일반 주주 간의 이해관계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 원천적으로. 대주주는 이 자회사를 싸게 합병하고자 합병하고 하죠. 싶고. 그래야지 이 대주주의 최대 주주들이 그렇죠. 이 손자회사까지도 싸게 그렇죠. 붙이는 그렇죠. 결과가 되니까요. 그렇죠. 물론 그렇지 않으시겠지만 동원엔터프라이즈나 코리아센터가 의도하지 않으셨을 거고 그렇게 저는 믿지 않고 그렇게 되지 않겠지만 경제적 이해관계는 분명히 충돌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경우에 만약에 그 합병을 강행하면은 물론 특별 결의를 한국에서도 이제 거치게 되지만 네. 그 특별 결의에서 예를 들어서 동원 엔터프라이즈 같은 경우는 동원 엔터프라이즈가 동원 산업의 지분이 크단 말이에요. 네. 60 몇 %, 67%인가 가지고 있었어요. 네. 그러면은 특별 결의가 사실 큰 의미가 없잖아요. 마음 먹으면 그 특별 결의 그대로 통과시킬 수 있고 그렇게 된 경우는 그 특별 결의의 정당성이 훼손됩니다. 아무리 공정하게 했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 합병비율이 공정하더라도 네. 그래서 아예 그런 경우는 동원 엔터프라이즈가 이 건에 대해서는 동원 엔터프라이즈를 제외하고 나머지 일반 주주들의 주주총회를 받겠다. 법적으로는 아니지만 네. 그냥 그렇게 하고 따로 주주총회를 열어서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대주주는 빠지고 그런 식으로 뭐 한다든지 실무적으로 네. 그렇게 해서 이 합병 거래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그러면 일반 주주들이 진짜 오히려 이렇게까지 정당성을 확보하고 일반 주주들 배려하는구나 대주주가 그러면 이 합병 비율은 공정하겠구나 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합병에 동의해 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렇게 안 했죠. 예. 한 적이 없죠. 한국은 한 적이 없죠. 소수 주주들만을 위한 주주총회를 따로 연 케이스는 아직 없죠. 우리나라에. 네, 없고 저는 법적으로 특히 네. 대주주와 일반 주주 간의 이해 충돌이 있는 이러한 합병 거래에서는 MOM을 도입해야 한다. 그렇죠. 그것이 대주주와 일반 주주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대주주가 존경받고 리더십을 인정받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인 장치라고 보고 있죠. 그렇죠. 근데 또 이건 모르겠어요. 또 우리나라에서 이런 거 도입하자 그러면 뭐 기업의 경영권을 너무 이제 뭐 가로막는다, 해친다, 막 그래서 기업들이 자유롭게 경영을 하지 못하면 결국은 이제 국가적인 손해 아니냐 또 막 이런 프레임으로 가버리잖아요. 여러 번 말씀드렸고 또 이제는 아시겠지만 경영의 근본적인 정당성은 네. 경영 성과거든요. 그렇죠. 경영 성과가 좋아서 주주들이 행복하면은 나가겠다고 해도 붙잡는 판인데 지금 테슬라 일론 머스크의 가장 큰 리스크는 일론 머스크의 건강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고 제가 사회이사로 있는 한국의 코스닥 기업이 하나가 있는데 네. 늘 그런 걱정을 해요. 이분이 건강이 지금 그분이 위암 수술을 몇 년 전에 하셨어요. 완쾌가 되셨는데 네. 혹시 재발할까봐 그러니까 경영 능력이 있고 확실한 리더십이 있고 리더십이 너무 있고 주주들을 늘 배려하시고 이번에도 주가가 고점 대비 너무 내리고 기업 가치 대비해서 이제 디스카운트
거래가 된다고 네. 생각하시니까 바로 자사주 매입을 스스로 자사주 매입을 이번에 바로 발표하셨거든요. 네. 그렇게 그런 분 경우는 주주들 걱정해요. 다 걱정하고 있어요. 이분이 혹시 건강이 나빠지셔서 그만두신다 하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한국의 경영진들이 주주들로부터 높은 신뢰를 얻어서 네. 그 회사가 높은 멀티플을 받고 그 높은 멀티플을 레버리지해서 자본 조달 능력이 다른 기업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을 유지함으로써 그 회사가 자본 조달하고 성장하고 이렇게 한 사례들을 아직 많이 경험을 못 하신 것 같다. 네.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는 테슬라 자꾸 전형적 케이스니까 말씀을 드리면 2003년에 창업을 하고 2010년도에 상장을 했는데 네. 상장한 뒤에도 여러 번 부도 위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상장하고 나서도 엄청나게 높은 멀티플로 거래가 되고 있었어요. 네. 일론 머스크에 대한 테슬라미라고 하는 정도의 네. 그 신뢰하는 주주들이, 강성 주주들이 있었고, 그래서 계속 증자를 계속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돈이 필요하니까. 돈이 필요하니까. 그 증자를 할 때도 그걸 다 받아주고 아주 높은 멀티플로 지금 PER 100배 이상 이렇게 유지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주주들이 그 멀티플을 유지하지 못하고 그런 부도 리스크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저평가되었다면은 지금은 테슬라는 불가능하거든요. PER 100배로 증자를 할 수 있어야지. 네. 예를 들어서 시가총액 100조인 상태에서 5조를 조달하려면 5%가 필요하잖아요. 네. 근데 1000조일 때 5조를 조달할 때는 0.5%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1000조 근처에 갔을 때 증자를 한 50조를 증자를 50조 한 10조 정도를 증자를 했어요. 네. 근데 1% 정도가 증자가 된 거잖아요. 네. 근데 100조인데 10조를 조달한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완전히 다른 문제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면은 그 멀티플이라는 게 결국 주주들이 그 경영진에 대한 신뢰의 강도이기 때문에 그 경영진이 주주로부터 강한 신뢰를 얻고 그래서 높은 수준의 멀티플을 유지하고 밸류를 인정받고 그래서 주주들이 멀티플이라는 게 그 기업에 증자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 스탠스잖아요. 네. 만약에 경영진이 증자를 불렀을 때 우리 주주는 이러한 밸류로 증자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주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한 상생하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하지 못하셔서 그런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또 한 분은 이제 일본 분을 만났는데 네. 일본이 그래서 영국의 식민지였던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이 거버넌스라든지 금융제도에서는 한국보다 더 뛰어나다. 그런 점이 있었는데 오히려 또 일본은 네. 동병상련을 하는 거예요. 일본 그 브라이언 가츠라 모리상이라고 네. 그분은 또 일본에 이제 투자를 하는 네. 자기 나라에 주로 이제 투자하는 그런 펀드를 하고 계신데 그분도 이제 가치 투자를 주로 하시는 분인데 일본도 한국과 아주 비슷한 그러한 거버넌스의 문제들이 있었고 거의 한국과 똑같아요. 그랬었는데 다행히 그분 하는 얘기는 이제 아베 정권 때부터 네. 3대 개혁 과제 중에서 네. 거버넌스 개혁이 아주 중요한 개혁 과제였다고. 그래요? 그 뒤로 많이 바뀌었다고 그랬어요. 특히 모자 회사 동시상장 한국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렇죠. 늘상 하고 그렇죠. 있는. 늘상 하고 있으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모자 회사 동시상장을 해소하라고. 그래서 많은 동시상장되어 있던 기업들이 자회사를 공개 매수해서 상장 폐지, 자진 사업회.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네, 많이 있었습니다. 와. 그래서 많이 나아지고 있는데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랬죠. 일본에서는 그 동시상장을 해소하라고. 네, 해소하는 분위기고 지금 도쿄 거래소에서 웬만하면은 동시상장된 거를 자진 상폐하라고 권유하고 있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야, 그러면 거의 반기업 정치인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았었을까요? 아베 정부가 네.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는 갈등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그 저성장 국면을 깨기 위해서 3대 개혁 과제가 있었는데 네. 그중에 재정 개혁 있었고 네. 그 재정 개혁 중에 아주 중요한 과제가 거버넌스 개혁. 그래서 기업 지배구조까지. 그렇죠. 기업 지배구조를 올려야 돼요. 왜냐하면은 아시겠지만 한국도 그래서 제가 걱정되는 게 일본에 제가 그래서 안 되는 영어로 얘기했는데 너무 걱정이 된다. 한국이 일본을 미워하면서도 일본의 길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 일본도 전체 연금 그 퇴직연금 펀드가 일본 주식을 엄청 사갖고 있거든요. 네. 웬만한 대기업의 최대 주가 다 일본 퇴직연금 펀드예요. 네. 그러니까 일본의 기업이 저평가가 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퇴직연금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퇴직연금 개혁의 일환으로 거버넌스 개혁을 해서 이 리레이팅을 시켜야겠다라고 이제 한 거예요. 근데 한국도 지금 국민연금이 계속 사고 있잖아요. 그렇죠. 정말 지금도 웬만한 기업의 2, 3대 주주는 다 국민연금이고 이렇게 10년 이상 계속 사면은 최대 주주가 다 국민연금 되게 돼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만약에 지금처럼 PBR 뭐 0.9 막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으면은 연금이 견디지를 못해요. 그리고 지금처럼 주주 환원 안 하고 배당 안 하고 이러면은 못 견딥니다. 그러면 아베 정부처럼 한국도 재정 개혁, 연금 개혁의 차원으로 거버넌스 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일본은 그런 차원으로 이제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우리 한국이 일본을 미워하고 이기려고 하면서도 일본의 간 길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근데 따라는 가고 있는데 일본은 또 거기에서 개선을 하고 있고 우리는 그렇죠. 멈춰서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일본을 따라가고 일본을 벤치마크 한다면은 일본은 그렇게 가다가 오랜 저성장 주저앉은 거고. 주저앉았잖아. 완전히 주저앉았다가 네. 그걸 개혁하기 위해 가지고 아주 정부 차원에서 급격한 드라이브를 걸었는데 우리는 거기까지 가지 말고 지금부터 그런 개혁을 거버넌스 개혁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 일본 같은 맞습니다. 저성장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 말씀 들으면서 생각이 난 게 뭐냐면 일본도 어차피 퇴직연금, 연기금들이 이제 기업들의 대주주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 지배구조 개선까지 결국은 이제 손을 대게 된 건데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지배구조에 이제 손을 댄다 아니면은 뭐랄까 주주권 행사라고 하죠. 주총에서 의결권 행사 막 하라고 하면은 또 기업 경영권 침해다 막 이렇게 하면서 또 어디 경제지들이 일면에 써대지 연금 않습니까? 사회주의 그러다 보니까 국민연금이 그러면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줄일게. 해외로 나갈게. 그러니까. 해외 비중을 높이고 국내를 줄일게. 거꾸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차라리 지금 뭐 한 16.5%까지 줄인다고 하나요? 국내 기업 주식 투자 비중을 늘리고, 그죠? 거버넌스를 개선을 해서 지금 뭐 PER 뭐 9배, 10배, PBR 0.9배, 1배 받고 있는 거를 한 50%만 개선을 하면 그냥 앉은 자리에서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순자산이 50%가 그렇죠. 급증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생각으로 좀 가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이 최대 주주에 오르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무슨 사회주의 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해외 같은 경우에는 연기금이 대주주이기도 하고 그렇죠. 뭐 ETF 자산운용사가 최대 주주이기도 하고 그렇죠. 거의 다 그 일반적인 건데. 일반적인 미국이 뭐 대부분 그런 거고. 네. 그러니까 선진국이 되면은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선진국이든지 다 연금 펀드들이 다 최대주가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상속세가 없는 나라는 모르겠지만 이제 인도는 상속세가 없지만 네. 선진국들은 다 상속세가 높죠. 그러니까 선진국으로 우리가 진입을 한다라고 할 때는 그 시스템, 거버넌스 시스템이 선진국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맞습니다. 어쩔 수 없이 퇴직연금이 계속 사게 되고 퇴직연금이 최대 주주가 되고 상속을 하면서 창업자 가문은 지분이 조금씩 이제 줄어들게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서 그 시스템 속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고 또 대주주 또는 일반 주주, 임직원, 나라 경제 전체가 꾸준히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고 모두가 이제 상생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빨리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대세를 그런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그런 도도한 흐름을 그걸 거부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빨리 그걸 그러게요. 받아들이고 변혁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특히 이제 총수라고 하는 특정 자연인이 최대 주주여야 한다라는 발상을 너무 오래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동일인이라고 하는 공정거래법 또는 독점교제법에서 동일인을 지정하고 그 동일인을 중심으로 국가가
네. 그 기업의 공정거래법이나 독점규제법을 시행하는 나라가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러겠죠. 그것도 한국밖에 없어요. 재벌이란 용어도 그렇고. 용어도 그렇고 네. 그 재벌이라는 것을 규제 안으로 포함을 시켜서 그걸 유지하면서 그 재벌이라는 시스템을 국가가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전근대적인 맞습니다. 시스템이죠. 근데 이 이야기를 하면 이제 착각하시는 분들이 조금 안타까운 게 반재벌 정서와 반기업 정서는 엄연히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친기업이고 일자리도 투자도 기업이 많이 하는 거고 다 좋은데 이 재벌이 그렇죠. 소유와 경영을 모두 다 대주주. 쥐락펴락하면서 네, 네, 네. 대주주 재벌 이사회를 장악하고 그렇죠. 독재를 하는 거죠. 네. 대주주 독재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나라를 정치에서 민주주의 역사를 보시면 똑같아요. 거버넌스가 이런 거거든요. 국민이 주주고 국회가 이사회예요. 그리고 경영진이 이제 정부 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거 똑같아요. 비유가 딱 좋네요. 예. 실제로 거버넌스의 이론이 딱 그렇게 돼 있거든요. 네. 거버넌스를 개혁하자고 하는 것이 독재를 하지 말자는 거예요. 독재는 그 독재하는 분한테만 좋지 나라 전체에는 좋을 리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버넌스도 똑같아요. 독재를 내려놓고 민주적으로 주주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이사회가 공모하고 그것이 독재를 내려놓음으로써 기업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멀티플이 올라가고 높은 밸류로 리레이팅이 되고 그러면 자본 조달 능력이 좋아지고 기업이 성장하는 데 필요한 또 자본 조달이 쉬워지고 그렇죠. 그래서 또 성장을 하고 그러면 기업도 좋아지고 주도 좋아지고 다 좋아지는 거잖아요. 대만 같은 경우를 네. 모리상의 얘기를 보면 대만의 특이한 나라예요. 대만도 일본의 식민지였거든요. 네. 근데 법제도는 일본의 법제도를 많이 본땄기 때문에 한국과 크게 다르잖아요. 그런데 대만은 한국과 아주 비슷한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도 주주 환원율이 한 65% 되고 그렇죠. PBR이 보통 1.7에서 2.0 사이를 밴드로 움직입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죠. 훨씬 2배 이상 높아요. 네, 그렇죠. 대만이 한국의 한 46% 인구가 네, 한국의 네. 46% 반이 조금 안 돼요. 네. 그리고 GDP도 한 반 정도 되고 네. 그런데 시가총액 증권시장의 시가총액이 얼마 전에 한국을 뛰어넘었어요. 2배 이상으로 밸류를 받는다는 거죠. 뭐 TSMC의 밸류에이션은 뭐 삼성전자랑 비교할 바도 안 되고.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어 있는 걸 보고 상당히 이제 의문 갖고 있었는데 그 모래상의 와이프가 이제 대만 사람인데 네. 대만은 뭐 역사적 배경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주주 친화적이라는 거예요. 그냥 그 기업의 오너분들 또는 기업의 창업자분들이 주주와 상생해야 된다는 것으로 그냥 원래부터 그렇게 그냥 그게 당연한 거다. 당연한 것으로 주식회사는 네. 주주들의 회사고 나는 그 일부분이니까 일본이고 라는 게 당연한 건데. 환원해야 되고 그래서 주주 환원율이 65%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다 시크릿컬 장치 산업이고 그죠. 대만도 사이클 산업이죠. 다 사이클 산업. 네. 우리하고 거의 똑같아요. 비슷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사주 매입 소가까지 이제 합쳐서 65% 정도 되고 상장사 전체의 평균 배당 수익률이 한 4% 됩니다. 4%, 6% 사이로 왔다 갔다 해요. 엄청 높네요. 엄청 높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러니까 멀티플이 높을 수밖에 없고.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대로 만약에 이러한 밸류 2배 차이가 이대로 유지된다면은 과연 한국의 기업이 대만 기업을 이길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서 이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직접적으로 딱 말씀드리면은 주주 환율이 20%거든요, 한국은. 네. 글로벌 평균 70%고. 그러니까 100을 벌어서 글로벌 평균으로 한 60, 70을 나눠주는데 한국 우리나라는 20을 20 정도밖에 안 나눠준다는 거예요. 그것도 삼성전자가 배당 50%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이 평균 다 올려놓은 거죠. 평균을 오는 거예요. 삼성전자 빼면은 네. 그 20%도 안 돼요. 그럼 자사주 매입을 치면은 25% 올라가요. 근데 한국의 경우는 자사주 매입이 주주 환원이 아니잖아요. 그 자사주를 가지고 딴짓하죠. 대주주가 얼마든지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주주 환원은 아니기 때문에 그걸 다 뺀 거예요. 20%가. 그러면은 글로벌 보면은 뭐 가장 낮은 수준이고 그럼 왜 이렇게 주주 환원을 안 하느냐? 네. 안 하는 이유는 사내에 쌓여 있는 현금을 그걸 이제 가져와야 돼. 주주가 가져가야 되는데 네. 대주주도 가져가야 되잖아요. 네. 주주 환원이라는 배당이나 또는 자사주 매입을 하지 않더라도 대주주가 그걸 활용할 수 있는 수단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많이. 그거 아니어도 딴 쪽으로 빼나갈 수 그렇죠. 있는. 활용할 수 있는. 너무 노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또 좀 감정적으로 격하실 것 같아서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 많다. 네네네. 예를 대구에 있는 뭐 그 자동차 부품 회사인데 네. 아들 셋 있거든요. 네. 아실 것 같은데 네, 아들 첫째, 둘째, 셋째 명의로 네. 따로따로 그 SPC를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가지고 중국하고 거래하면서 네. 거기서 통해서 떨궈가지고 아무런 설비조차 없는 공장 건물조차 없는 그런 데가 1년에 뭐 50억씩 100억씩 순이익을 나게 만드는 뭐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소송 걸었는데 뭐 혐의로 나오고 뭐 이러니까. 소액주주들이 졌죠. 졌잖아요. 경영상 대주주의 판단이다. 판단이다. 네, 대주주의 뭐 경영상 판단이다. 뭐 이러면서. 와, 그러니까 그러니 대주주가 보기에 배당을 왜 하냐고. 그렇죠. 얼마든지 그 산에 쌓여있는 현금을 내가 달리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 다 있고 나라가 그걸 허용해주고 있는데 왜 주주에게 그렇게 배당을 하냐라는 그렇죠. 생각을 그게 뭐 나쁜 의미기도 하지만 합리적으로 대주주 입장에서는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빨리 법을 바꿔야 된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해왔단 말이에요, 제가. 네네네. 그런데 그 생각이 모리상 얘기 듣고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대만은 그런 법제도가 없는데도 아. 주주 환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선진국 수준으로. 그 방법은 뭐였나요, 그러면? 대만의 사례는? 제가 생각을 하기로는 재벌 체제가 문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만은 장개석이 집권을 하고 쫓겨와서 집권을 하고 처음부터 재벌 체제로 경제 시스템을 만들지 않았어요. 박정희 정권은 빨리 급속하게 성장하기 위해서 산업별로 하나씩 지정해줬죠. 예. 정주영 회장한테 자동차도 해봐, 뭐 이것도 해, 저것도 자동차, 해. 이렇게 하면서 그 시스템이 결국은 하나의 기업이 다양한 산업군을 경영하게 되고 그걸 순환 출자로 묶어가지고 네. 만든 이런 구조를 만들었죠. 네. 의도적으로. 그 시절에 네. 그런 신흥국에서 없는 자본으로 네. 자본 조달을 그런 식으로 이제 약간 허구 자본을 만들어서 예. 빨리 산업을 성장시켜야 하는 때는 아주 높은 수준의 그 관료 그룹과 또 기업가 그룹과 이렇게 시너지가 나면서 강력한 효율성을 발휘했죠. 60년대, 70년대. 그렇죠. 70년대. 예. 그때는 그게 맞았을 수도 있어요. 네. 또 그때는 자본 조달이 어려웠고 계속 무역 적자가 났기 때문에 네. 한국의 유동성이 없었죠. 차관을 들여왔어야 네. 와야 되잖아요. 정부가 차관을 들여오고 그걸 일부 기업에 나눠주고 하면서 그런 유사학이 발생을 했는데 제가 조금 이제 뒤져본 바로는 대만은 장개석이 우리와 비슷한 재벌이 있었지만 네. 한국같이 이런 식으로 우후죽순의 이런 재벌 구조는 없었고 예를 들어서 뭐 화학이면은 그냥 화학만 하고 철강이면 철강만 하고 IT면 IT만 하고 이렇게 한국과 상당히 다른 길로 갔다. 거기서 좀 다른 길이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좀 가서 좀 더 물어봐야겠는데.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법으로 정해놓고 모든 걸 다 규제로 해놓고 해야만 되는 건 사실은 하책이죠. 예, 최후의 수단이고 최후의 수단이죠. 가장 그리고 하책인데 그 규제를 아무리 해도요. 예. 그 규제를 뚫고 갈 수 있는 방법들은 다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죠. 얼마든지 있습니다. 언제든지 있죠. 언제든지 있고요. 그러면은 갈등이 일어나고 그러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페이스북에도 또 이거 쓰신 글인데 우리나라에서 사실 조금 시장이 좀 휘청일 때 안 좋을 때 자사주 매입 이제 기업들이 좀 많이 하잖아요. 앞에서 잠깐 말씀을 해주셨지만 근데 자사주를 매입하는 게 과연 이게 호재냐? 그러니까 주식의 희소성을 높이는 효과가 나타나느냐? 근데 거기에는 항상 퀘스천 마크가 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한국의 자사주를 취급하는 네. 관행 내지 제도가 다른 나라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자사주가 많은 기업의 경우에 한국 거래소 네. 회계에서 기록하는 거하고 외국에서 기록하는 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블룸버그나 뭐 캐피탈 IQ 같은 데를 보면은 네. 예를 들어 이제 조광피혁 저희 포럼의 보드 멤버 중에 박용옥 회장님이 네. 저희 보드 멤버신데 네. 조광피혁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힘들어하시죠, 조광피혁. 너무 힘들어하시거든요. 아니 본인이 최대주주인데. 최대주 이번에 이제 차명 실명 전환하면서 최대주주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 차명을 실명 전환한 거는 이제 조광피혁의 현재 그 경영권을 갖고 있는 대주주 측 이현석 대표인가요? 잘 모릅니다. 그쪽일 거예요. 그쪽이 얼마 전에 그러니까 박용욱 대표님 측이
일종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거니까 그거 보고 화들짝 놀라서 그렇죠. 저기 차명 주식 해놨던 거를 네. 다시 실명 전환을 하면서 그렇죠. 기존 대주주 측의 지분율이 확 올라갔더라고요 또. 그러니까요. 야, 그런 그거 것도 뭐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뭐 아마 법적 대응을 하실 것 같은데 네. 조광피역의 자사주가 한 46% 됩니다. 엄청 많죠. 엄청 많거든요. 네. 그런데 네이버를 들어가 보시면 자사주 해서 46%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네, 기록이 네, 돼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다른 나라에서는 자사주를 기록 안 해요. 왜냐하면 없는 주식이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외국은 한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자사주를 매입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회계장부에서 즉 재무제표에서는 자본에서 차감해버려요. 자본의 항목에서 없애버려요. 자본은 줄어들죠. 그 자본은 줄어들고 시가총액도 당연히 줄어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총 발행 주식 수도 줄어들어요.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주식이 있었는데 10만큼을 매입을 하면은 외국 같은 경우는 90이 돼요. 네. 그래서 시가총액도 10만큼 줄어들고. 근데 반면 한 주당 가치는 10%가 또 올라가는 올라가죠. 효과가 생기고. 그래서 EPS가 증가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사주를 매입을 하면은 자본이 줄어들어서 PBR이 올라가고 네. ROE도 올라가고 EPS도 EPS도 올라가면서 네. 그냥 그 자체로 EPS 성장의 효과가 나타나요. 그죠. 효과가 나타나. 그렇죠. 효과 나타나면은 그 다모다란 교수님의 네. 책에 보면은 PER은 네. 그 주주 환원율 또는 배당 성향 이렇게 해서 뭐 할인율 빼기 성장률 분의 위에는 ROE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네. 네. 그 공식이 있어요. 네. 네. 근데 밑에 그 성장률이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성장률이 올라가면은 분모가 확확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걸 볼록성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분모에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이 팩터, 파라미터가 엄청 중요합니다. 네. 그렇죠. 그게 성장률인데 그렇죠. 자사주를 매입을 하면은 EPS가 성장을 해요. 그래서 PER 공식에서 PER이 리레이팅 되는 폭이 굉장히 커집니다. 예를 들어서 그 해에 EPS가 그냥 사업적으로 10%가 늘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네. PER이 10% 정도 늘어난다고 봤을 때 네. 자사주를 매입하면 그보다 훨씬 큰 그렇죠. 리레이팅 효과가 생겨요. 그냥 사업만으로 10%씩 성장도 하고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한 10%씩 하면 계속 한 20% 이상씩의 그렇죠. 성장이 나타나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나타나면서 PER이 종전에는 뭐 PER 10배로 거래되다가 15배, 20배로 그렇죠. 이렇게 리레이팅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메리츠 금융지주가 계속 자사주 매입 소각을 일회적인 것이 아니구나 라는 시장 신뢰를 얻은 때부터 폭발적으로 주가가 올랐거든요. 리레이팅이 된 거죠. 그래서 매입을 했어요. 예. 근데 매입을 해가지고는 주가가 안 움직이니까 소각을 한 거예요. 소각을 하고 있죠. 소각을 한 번을 했어도 안 움직여. 두 번 하고 세 번 하니까 그때부터 주가가 이제 뛰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시장이 믿은 거죠. 믿은 거죠. 진짜구나. PER 계산을 새로 한 거예요. 예. 옛날에 10배로 하다가 이렇게 총 주주 환원율이 90%거든요. 메리츠 금융지주는.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40%, 50% 10배인데 만약에 90% 이렇게 90%를 넣어서 PER을 계산해보면 25배가 나오는 거예요. 위로 쏘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막 3배씩 되는데 그런데 한국은 그게 이제 외국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매입만 하면 다 그렇게 그렇죠. 차감이 돼요. 그래서 리레이팅이 됩니다. 그래서 그 외국은 그런 거. 그렇죠. 외국은 매입을 한다고 하면은 그냥 바로 엑셀에 파일을 넣어가지고 PER 리레이팅해서 바로 그냥 주가를 올려버려요. 그냥 그렇게 그만큼의 주식 수를 지워버리니까. 지워버리니까. 근데 한국은 매입을 하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 회계장부에 재무제표에는 자본이 줄어듭니다. 자본만 줄죠. 자본만 줄어들어요. 네. 그러면 회계장부상으로는 ROE도 올라가요. 네. PBR도 올라가고. 회계장부상으로는. 네. 그런데 자본이 줄었으니까. 증권거래소에서 공시하는 시가총액과 총 발행 주식 수는 변함이 없어요. 그대로죠. 그대로예요. 예. 그래서 시가총액도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그러면 이제 괴리가 생겨요. 회계장부로 보면은 ROE가 올라가고 그런데 총 발행 주식 수를 보면은 그대로. 그대로야. 예. 뭘 믿고 해야 되지? 이런 이제 문제가 생겨요. 예를 들어서 조광피역 같은 경우에 EPS가 네. 네이버로 보면은 네. EPS가 2,000원 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EPS가 네. earning per share니까 주당 한 순이익이. 주당 순익 2,000원으로 돼 있어요. 예. 블룸버그를 보잖아요. 그럼 $5로 됐어요. $5로. 5달러면 5,000원이 훨씬 넘는 거예요? 훨씬 넘는 거죠. 거의 535, 6,500원? 6,500원. 환율 때문에 좀 차시가 있는데. 환율을 빼더라도 그냥 1,000원으로 와. 보더라도 그게 자사주가 자사주를. 없다고 보는 거죠. 아, 그러면 블룸버그 단말기가 한국의 현실을 잘 모르는 거네요.
한국 현실을 무시하는 거죠, 그냥. 한국이 어떤 식으로 뭐 발행 주식수를 하는지 나는 모르겠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안 맞는 거죠. 그쵸. 와, 이거 진짜 웃픈 얘기네요, 이거는. 높은 얘기죠. 그래서 아이고. PER도 보면은 네이버로 보면 PER이 종합평균 뭐 요즘 좀 업황이 나빠지고 뭐 약간 네네네. 경영 분쟁 있고 하면서 뭐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주가가 계속 내리고 그러면서 PER이 한 20배 이상 되고 있어요. 그런데 블룸버그로 보면 PER이 10배로 돼 있어요. 다 달라, 다. ROE도 다르고 총 발행 주식도 다 달라. 근데 그것만 딱 보고 블룸버그 단말기 보고 너무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매력적인 회사가 있어요. 내가 사겠어요 하면 이제 확 물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야. 생기는 거예요. 한국을 바라볼 때 네. 글로벌 스탠다드 입장에서 봤을 때 외국인 싱가포르에 있는 그 외국계 펀드에서 일하는 네네. 한국인 매니저들 있잖아요. 네네. 그 사람들이 이제 한국에서는 이런 스탠다드를 갖고 일하다가 외국계, 영국계 헤지펀드, 프랑스계 헤지펀드, 이런 데서 가면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를 배우면 이게 너무 다르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걸 자기 CIO에게 설명했는데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는지 이상하다. 뭐 한국이 폐쇄되는 경제도 아니고 완전 개방 경제죠. 완전 네. 개방 경제. 그 수출이 전체 GDP에 차지하는 비중이 뭐 60%가 네. 넘는데 글로벌 스탠다드를 무시하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그래서 자사주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서 한국은 자사주를 매입을 한다 그러면은 주가가 안 움직여. 오히려 거꾸로 빠질 때도 있어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경영 분쟁이 돼요. 2대 주주가 뭐 주주 행동주의가 있어. 그래서 주가가 이제 좀 오른단 말이에요. 주가가 한 50% 올랐어. 네. 근데 자사주 매입 공시를 하면은 그 떨어지죠. 자사주가 경영은 방어 목적으로 쓸 거거든. 그렇죠. 그럼 주가 오히려 내려요. 그러니까 황당한 일이 나죠. 대주주 지분율이 적을 때는 자사주를 회사 돈으로 사는 거니까 회사 돈으로 많이 사서 자기랑 친한 회사랑 바꾸죠. 그죠. 백기사 교환을 하죠. 자사끼리 이렇게 교환을 하면 의결권이 이제 살아나니까. 원래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습니다, 없죠. 여러분. 근데 바꾸면은 저쪽 회사가 대신 의결권 행사해 줄 수 있으니까 그렇죠. 백기사가 되고 그래서 최대 주주 지분율이 10% 올라가는 20%밖에 안 돼도 그렇죠. 뭐 자사주 한 20, 30% 있는 걸로 다 방어를 할 수가 있고. 방어가 되는 거죠. 외국에서는 그러한 자사주를 이용한 경영 방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우리나라가 창의적인 나라라. 너무 이상하죠. 그래서 아까 이제 네. 물어보셨지만 싱가포르에 있는 외국계 펀드가 예.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싱가포르의 ESG에 배당되어 있는 펀드가 100조가 넘는다고 해요. 그리고 한국의 ESG의 1번 타겟이 한국, 2번이 일본. 네. 이렇게 돼 있어요. 너무 저평가됐으니까. 그것만 개선하면은 한국 증시 50% 오른다. 뭐 이거니까. 그럼 그냥 앉은 자리에서 그냥 2배가 주가가 리레이팅이 되니까. 우리나라가 잠재력이 있는 나라군요. 어마어마한 잠재력이 있습니다. 되게 긍정적이지 않습니까? 아니, 그리고 긍정적이 아니라 제가 싱가포르 가서 네. 한국을 정말 완전히 달리 봤는데, 네. 요 얘기부터 드릴게요. 한국이 예. 우리나라 5,000년 역사상 다른 나라를 침략한 역사가 없잖아요. 그런데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게 뭐 힘이 없는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어서 백이 민족이어서 그렇다고들 많이들 배워왔잖아요. 그게 아니고 예. 다른 나라보다 한국이 이 한반도가 훨씬 살기 좋은 땅이어서 그런 거야. 그걸 이번에 알았어요. 왜냐하면 온대 지방에 안 나는 작물 없이 다 나고 벼농사가 되고 네. 벼농사가 되는 데가 별로 없는데 일단 벼농사가 되고 물이 맑아요. 예. 전 세계에 그냥 냇물을 마음대로 떠서 먹을 수 있는 나라가 몇 나라 없어요. 예. 그래서 한국이란 요 한반도가 잠재력이 진짜 어마어마한 나라다. 그래서 뭐 거버넌스 진짜 지배구조 거버넌스 이 부분만 리레이팅이 되고 정상화되면은 글로벌 스탠다드를 따라갈 수만 있다면 진짜 어마어마한 위대한 나라가 되겠구나. 그리고 이번에 싱가포르 가서 정말 확실히 깨달았어요. 이게 우리가 그냥 낙천적인 사고로 보면 우리가 단순간에 50% 급성장할 수 있는 길이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요거를 이제 그 정치권이나 뭐 정부에서도 좀 새겨 듣고 국민의 부를 한 50%는 높일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저기 있는데 못 보고 있을까요? 참 안타깝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정치권에서도 저희 포럼에 저에게 연락을 하셔서 네. 이런 거버넌스와 우리의 미래, 우리나라의 미래, 국부의 미래가 네.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좀 설명해 달라고 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이제는 한국이
연금, 국민연금 계속 늘어가고 있고, 공정거래위에서 발표한 통계 자료에 의하면은, 그 오너 창업자 그룹, 창업 후손들이 갖고 있는 지분율, 내부 지분율이 3.6%밖에 안 됩니다. 그럼 나머지 기업의 주식들은 네. 다 국민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국민들이. 그럼요. 이대로 있다가는 국민들의 국부가 문제가 생긴다. 이런 문제의식을 이제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어제도 보니까 기사 조선일보에 났던데 한국은 부동산 비중이 너무 높아요. 그렇죠. 글로벌 1등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증권시장이 너무 투기적이기 때문에 실제로 1년 이상 그 주식을 들고 있으면은 대부분 무슨 일이 생기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1년 이상 들고 있지 못하니까 또 그럼 1년 이상 안 들고 있단 말은 정기주총에 참여 안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그 말은 경영에 관심이 없다는 뜻이고 네. 그냥 증권시장 내부에서 치고받고 하면서 트레이딩 하면서 단타 치면서 거기서 돈을 버는 그런 굉장히 투기적인 시장이 돼 있으니까 선수들만 정말 전문적인 그런 그 노하우가 있는 일부의 전문적 투자자들만 돈을 벌고 대부분의 주식을 갖고 있는 주식 투자, 개인 투자들은 다 손실이 나는 시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투자자들이 단타만 하고 있으니까 주총에도 안 오고 그래서 견제를 안 하니까 대주주 마음대로 하고 근데 또 반대로 보면 대주주 그 소액주주들 입장에서는 장기 투자해봐야 어느 날 갑자기 빼먹고 어느 날 갑자기 뒤통수 기업 맞고. 분할하고 이상하게 그러니까. 합병하고 하다 보니까 뺏기다 보니까 우리는 수익 났을 때 얼른 팔아야 되는 거죠. 장기 투자를 할 수가 없다. 닭이 뭐냐 달걀이 문제인데. 먼저냐라고 하지만 사실은 리더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이 누가 리더의 이걸 마인드. 해결해요? 그렇죠. 이 판, 거버넌스 판, 증권시장의 판을 헤게몬을 쥐고 있는 쪽이 그래도 책임이 더 크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게 경영진이고 대주주잖아요. 근데 그게 자기 유리한 쪽으로만 그렇죠. 하게 돼 있어요. 증권시장이 투기적인 것이 대주주에게 유리하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계속 단타를 치고 1년 이상 보유를 안 하면 주총이 안 오거든. 그러니까 회사에 오지 마세요. 관심 갖지 마세요. 관심 안 갖는단 말이에요. 그냥 단타나 치고 나가세요. 막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고 단타를 치게 만들고 단타를 친다고 비난을 하는 거죠. 대주주 입장에서 일거양득이네요. 일거양득이죠. 그래서 그렇게까지 생각하면 참 너무 참담한데 네. 구조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요즘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결국 미국 주식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요. 국주는 할 게 못 된다. 미주로 가자 뭐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되게 슬프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가진 이 나라 땅을 버리고 미국으로 한다는 게 얼마나 바보 같은 일입니까? 근데 또 그게 또 현실적이기도 해요. 미국은 실적 잘 나오면 그렇죠. 거기에 맞춰서 올라가고 그렇죠. 그냥 가이던스 나쁘면 떨어지고 그대로서 진짜 좋은 주식이고 우량 주식이고 좀 싸 보이고 사서 밀리면 좀 더 사고 그래서 그냥 다 사면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배당 주지 주가 올라주지 만약에 경영진에 문제가 생기면 헤지펀드들이 가만 안 둬 그냥 바로 그냥 그쵸. 공격하고 소송하고 난리 나죠. 꼼짝도 못하게 하니 거의 뭐 집안이 망할 정도로 이제 그러니까, 배상해야 되고 하는데 배상 우리는 파산하고 그러니까 그게 없어. 뭐 내가 아니어도 헤지펀드들이 잘 알아서 관리해 주겠지 그냥 기다릴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한국은 문제 생기잖아요? 그러면 개인 주주들이 나서지 않으면 아무도 안 나서요. 그러니까 소액주주들이 그야말로 정말 한 푼, 두 푼 모아가지고 그러니까요. 진짜 그 개미들이 뭉쳐서 지금 뭐 코끼리에게 덤벼야 되는 거고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도 약간 긍정적인 이거 긍정적인 거라고 해야 되나? 삼광글라스 건도 그렇죠. 그랬고요. 네네. 그리고 동원산업 건도 좀 여차저차 하다가 그렇죠. 조금 나아졌고 여기는 이제 합병을 할 때 그렇죠. 시가가 아니라 순자산 가치. 그죠 자산 가치로 자산가치로. 합병을 하기로 이제 변경이 된 변경을 거죠. 최초에 해주셨죠. 자기네가 발표했던 네. 것보다. 네. 그리고 포스코 에너지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요런 거 보면은 그냥 현재 주가가 아니라 자산 가치로 합병을 한. 왜냐면 근데 이게 또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현재 주가가 왜곡되어 있었다라는 그렇죠. 뜻일 수도 있고요. 아까 이제 다나와랑 코리아센터 사례를 좀 말씀을 주셨는데 어떤 분이 저희 댓글에다가 이대호 기자님, 다나와와 코리아센터 합병에 대해서도 좀 한 말씀 해달라고 말씀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막 이렇게 좀 공부를 해봤는데, 뭐, 감히 제가 막 코멘트 할 거는 아니어서 우리 김규식 회장님한테 대신 코멘트를. 네. 저희도. 요거를 그냥 제가 간단하게 먼저 브리프를 좀 네.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MBK 파트너스라는 사모펀드가 코리아센터를 인수를 했죠. 최대 주주죠. 그리고 다나와는 코리아센터가 인수를 해서 밑에 있습니다. 물론 MBK가 코리아센터를 인수할 때 아니죠. 그 전에 다나와를 인수하면서 코리아센터랑 같이 이제 붙이는 조건으로 인수를 했죠.
근데 나중에 이 코리아 센터와 다나와를 합병하기로 했는데 다나와는 그래도 좀 돈을 잘 벌고 PER이 7.7배, 좀 저평가되어 있는 회사다. 영업이익률이 20%다. 그리고 ROE도 20%, 현금성 자산이 1,400억이나 있고, 근데 코리아 센터는 PER이 60배, 좀 고평가되어 있고, 영업이익률은 5%밖에 안 되고, ROE도 3%밖에 안 되고, 현금성 자산도 546억밖에 없어요. 근데 이 두 회사를 현재 주가로 합병을 하겠다는 그대로 거죠. 시가로. 근데 주가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평가되어 있는 다나와를 샀는데 주가는 이렇게. 근데 이걸 딱 봤을 때 일단 다나와 주주분들이 억울해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밸류 차이가 너무 극명하게 나오니까. 저희가 그래서 저희도 다나와 코리아 센터의 합병에 대해서 논평을 냈어요. 저희 포럼에서. 한국 기업 거버넌스 포럼에서. 네. 그래서 일단 전제가 PER과 ROE, 영업이익률, 현금성 자산 이것만 딱 보면은 너무나 밸류가 불공정하게 합병이 비율이 정해졌다고 볼 수 있지만 코리아 센터가 유리하게. 훨씬 유리하게 예. 됐지만 일단 전제는 이것만 갖고 이 기업의 합병 비율이 또는 그 밸류가 기업 밸류가 정해지는 건 아니니까 반드시 그런 건 아니니까 네. 획일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렇게 될 딱 그 재무 지표를 봤을 때 네. 이 밸류가 극명하게 이렇게 차이가 날 때는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인도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에 바로 MOM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정당한 합병 비율이라는 것을 소수 주주들로부터 이제 승인을 받아야 되고 네. 또는 이렇게 극명하게 밸류 차이가 나는데도 이것이 합병 비율이 정당하다는 것을 코리아 센터나 다나와 경영진들이 해명을 해야 돼요. 주주들에게. 근데 이게 사실 이런 결정은 다나와가 하는 게 아니고 코리아 센터가 하는 게 아니고 그 최대 주주인 뭐 MBK나 그 위에 있는 대주주 최대 주주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상장사의 이사회 독립성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비상장 상태인 자회사를 상장을 하면은 네. 상장사에는 특별히 강한 이사회 독립성 요구돼요. 네. 우리나라 상법에 네. 2조 이상의 자산 2조 이상의 상장 기업은 네. 사회 이사가 전체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사회 이사라는 것이 지배주주와 독립되어 있는 네. 연결이 안 되는 이사들로 과반수를 채워라라는 말은 상장을 하는 순간 그 이사회는 대주주들로부터 독립해야 된다는 것이 상법적으로 결정이 돼 있어요. 그렇게 그렇죠. 보정이 돼 있어요. 네. 그리고 형식은 그렇게 되어 형식은 돼 있는데. 있어요. 어쨌거나.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는 지배력이 있기 때문에 코리아 센터가 지배를 갖고 있으니까 코리아 센터가 결정을 할 것이고 또 코리아 센터는 MBK 파트너스께서 이제 지배를 갖고 계시니까 그렇게 돼 있지만 법 교재상으로는 다나와 경영진이 그 합병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다나와 경영진이 독립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위에 있는 대주주들의 영향을 받아서 결정했다면은 상법에 위반되는 거예요. 이거는 위법의 소지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위에서 다나와 경영진한테 저희가 이거 한 거 있으니까 이대로 저 합병하시면 돼요. 여기다 도장 찍으세요. 근데 그거 보고 도장을 찍었는데 그게 회사와 주주들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면 다나와 이사들이 소송을 당하고 주주 대표 소송을 당하고 배상을 상법 해야 위반이고 되고 막 이래야 하는 되는데. 그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네. 그게 동원 산업에서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바로 그 부분을 말씀드렸었는데 우리나라 상법이 2011년도에 개정을 해서 네. 대주주와 자회사, 모회사와 자회사 간의 합병에서는 특별히 그 합병이 공정해야 한다라고 상법이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특별히 그 이해 충돌 여부를 심사를 하겠다. 네. 법적으로 심사를 하겠다라는 것을 상법에 신설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다나와 경영진은 그러한 합병 비율의 공정성을 특별히 신경 써야 하는 법적인 의무가 부과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원산업의 경영진도 그렇고 동원엔터프라이즈 경영진도 제가 선프로TV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고 논평도 했고 하면서 그걸 받아들이시는 거죠. 이거는 상법의 태도라든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또 실제로 동원산업의 주주들에게 또 불리한 점도 있고 해서 이제 그냥 받아들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도 문제도 똑같은 문제 이번에도 똑같이 발생하는 거예요. 다나와의 경영진 이사회는 네. 이번 합병 비율이 불공정하다면은 상법의 그
지금 잘 조문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신설된 조항에 바로 정면으로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다나와도 그 성장현 대표인가? 대표이사가 이게 사실상 이제 팔고 나가고 그렇죠. MBK 측의 이사들이 다 진입을 한 걸로 저도 기억은 나는데 그 뒤로 주가가 계속 내렸죠. 예. 그러면은 결국 다나와를 위한 이사들이 아니라 MBK를 위한 이사들이란 얘기인데 하여튼 이런 것들은 일단 그 이사들의 신의 성실 의무가 좀 작동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자기 주주들을 위한. 그렇죠. 자기 주주. 자기 주주를 위한. 그러니까 자기의 주주가 아니라. 그렇죠. 아이고. 그래서 그런 리스크가 있어서 이제 저희가 논평을 또 좀 냈고, 그런데 이제 법적으로 동원산업과 동원엔터프라이즈와 다 다른 점은 둘 다 상장이 돼 있거든요. 네. 근데 한국 자본시장법에 보면은 상장사 간의 합병은 시가로, 둘 다 시가로 하기로 획일적으로 정해졌어요. 그래도 한국만. 법이 그렇게 되어 법이 있죠. 그렇게. 전 세계에 시가로 획일적으로 합병 그렇게 괜찮은 한국밖에 없는데. 아, 맞다. 그래서 저희가 너무 좀 다나와 그 코리아 센터 MBK를 비판한 것 같아 한 말씀 드리면은 법적으로는 이들이 택한 게 맞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 법으로 그냥 시가, 주가 있잖아. 상장사잖아. 시가 대 시가로 합병하는 거야. 라고 되어 있으니까 MBK, 코리아 센터, 다나와는 잘못한 게 없는 없죠. 거예요. 없죠. 예, 법이 없는 거예요. 면책을 대한민국 하고 법에서는. 있죠. 네. 네. 그래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째, 법이 잘못됐다. 그리고 그 법 속에서 각자는 자신에게 최대의 이익과 최선을 다할 그런 이제 이해관계를 가지니까 지금처럼 시가로 돼 있으면은 다나와와 코리아센터의 MBK 파트너스는 지금의 시점이 자신에게 유리했다면 그걸 유리한 것을 선택했을 때 과연 그것을 비난할 수 있는가? 법적으로 이것이 허용돼 있는데 이런 부분이 일단 남아있고 그래서 법을 바꿔야 한다. 만약에 제가 좀 요청을 드린다면은 다나와에서 이 합병 비율이 왜 이렇게 됐는지 그리고 재무지표로 보면은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이것이 불공정하지 않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뭔가 앞으로 이렇게 합병을 해서 나중에 더 잘 될 수 있다라든지 이렇게 해명이나 설득하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지금 주가가 이런 걸 어떻게 해요 하면 또 뭐 할 말은 없습니다만 그건 이제 시장의 가격 발견 기능이 굉장히 효율적이다라는 전제를 하고 전제 하에 보는 건데 그렇죠. 뭐 주가라는 게 효율적일 수는 없고 전혀 아니죠. 또 얼마든지 자체적으로 비관적인 전망을 하면 그 살짝 시장에 흘리면 그렇죠. 주가는 또 얼마든지 떨어질 수 있으니. 그래서 미국의 델라웨어주 대법원 판례가 말씀드렸던 와인버거 요피 사건의 대법원 판례를 보면은 시장 가격이 효율적이고 공정한 가격을 반영한다는 말은 전혀 근거도 없고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딱 그냥 대법원 판례에 그렇게 딱 찍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 가격이 효율적이란 말은 그 시스템이 일단 공정해야 되고 공정하고 장기적으로 효율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이지 시장 시스템이 잘못되어 있거나 단기적으로는 얼마든지 그 시장 가격이 왜곡될 수 있죠. 맞습니다. 해서 요거를 이제 합병을 할 때, 그러니까 현재 시가, 주가보다는 공정가액으로 그렇죠. 합병을 해야 된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그게 실제로 좀 발의가 되어 있죠. 이용우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셨죠. 네. 그 합병을 할 때는 현재 시가, 기준 시가, 그리고 공정가액. 공정가액은 뭐 자산 가치로 보든 아니면 뭐 수익 가치로 수익성도 보든. 보고 이제 평가를 한다라는 평가를 거죠. 하는 거죠. 네. 공정하게. 현재 주가랑 상관없이. 그래서 현재 주가 공정가액 중에 높은 걸로 합병을 해야 된다. 그렇죠. 예. 그게 개정안이고요. 네. 이렇게 공정가액을 또 말씀드리면은 그 회계법인이 마음대로 하지 않겠냐 이런 말씀도 하는데 걱정이 되죠. 네, 걱정은 있지만 의뢰인 입맛에 또 맞춰줄 수도 있어서. 그렇죠. 그러면 각자 반대 당사자로서 네. 합병의 반대 당사자로서 자기가 각각의 회계법인. 각각 회계법인에 맡겨서 그 자기의 더 높은 밸류를 원하게 되고 이제 그 협상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민주주의라는 게 중우 정치의 리스크가 언제든지 있잖아요. 어떤 정치요? 중우 정치, 민주주의. 네. 민주주의는 중우 정치의 그러니까 그 매스미디어에서 여론이 조작되면서 잘못된 의사 결정을 하게 되는 민주주의 그 취약성. 그렇죠. 예를 들어 그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이제 나치의 그 히틀러가 선거로 대통령 됐단 말이에요. 총통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총통으로 된 게 다 국민투표로 된 거고 수권법, 전쟁하는 수권법도 다 국민투표로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언제든지 그런 리스크가 있는 취약한 시스템에도 불구하고 독재보다는 훨씬 낫다라고 해서 민주주의를 다
채택하고 있잖아요. 역사적으로 네. 검증됐고. 네. 그래서 저는 시가보다는 공정가액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민주주의에 더 부합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우리가 되게 가야 할 길이 굉장히 멉니다만 그래도 조금 한 발 한 발 나섰는데 일단은 공정가액으로 합병하는 그 기준 좀 달라져야 될 테고 앞에서 이야기를 했던 자사주 매입할 때 즉시 소각이 되는 그렇죠. 효과가 나타나도록 그것도 좀 제도가 소각하고 개선이 되겠고 그걸 위해서는 이제 세법이 개정돼야 되고요. 세법이 지금 자산으로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세법 개정해야 되고 증권거래소에서 총 주식 발행수를 다 바로 삭제하고 그런 식으로 그게 글로벌 스탠다드. 우리만 이렇게 하고 있지 다른 나라들은 다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특별결의 안건에 대해서는 소수주주들, 소액주주들만의 결의를 그렇죠. 그러니까 대주주에게 좋은 일이 생기는 그런 특별결의 안건이라면 소액주주들에게 따로 결의를 받는 그도 개정안에 배려가 되어 있습니다. 계열사 간 합병이거나 네. 모자 회사 간 합병의 경우, 분할의 경우 이런 경우는 MOM 소수주주만의 특별 결의를 받아라. 이건 누구? 그것도 이용우 이것도 이용우 의원님. 이용우 의원님 한번 나와달라고 지금 보좌관님한테 연락드렸는데 연락이 없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윤창현 의원님은 나오셨었거든요 한번. 아 네네. 그래서 원래 계획은 여야 좀 브레인 네. 좀 같이 붙여놓는 토론이었는데 싫어하시더라고. 그래서 따로라도 좀 모셔야 되는데 아무튼 요거는 조금 요 세 가지라도 좀 달라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그 다음으로 또 올라가야 될 계단에 대해서 또 한 스텝 한 스텝 또 계속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국기업 거버넌스 포럼 김규식 회장님 이제 싱가포르에서 또 멀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